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연장방송 코너를 신설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법 어땠는데요. 사법 관련 이야기를 여기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방을 통해서 이미 잠깐 우리 촌철님들에게 선보이긴 했는데요. 이제는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먼저 대검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다음에 법조 출입 기자로 오래 활약하셨던 분입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제 고정 패널로서 이제 사법 문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첫 시간부터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건이 있습니다. 새 특검법이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죠? 네, 공포도 시행 이제 되었죠. 이제 네. 이제 다음 절차는 이제 특검 이제 후보 추천 절차가 이제 개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이야기에 따르면 후보군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좀 어떻게 그 전에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혹시 아니, 뭐, 추천된 인물 가운데 한 분 아니신 거예요? 네, 혹시? 뭐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어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재 의원님? 예,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은 워낙 좀 변호사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쉽게 응하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번 특검을 보면은 이게 사실 특검을 맡게 되면은 한 3, 4년 정도 이 특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변호사 활동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겸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3, 4년 동안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박성준 의원이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쓸만한 특검을 고르기가 좀 어렵다. 오, 그래요? 예, 구인난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 얘기 들어보면. 근데 뭐 구인난이 있건 없건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변호사 활동과는 상관없이 저희 방송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특검을 하시면 저희 방송도 못 하시잖아요. 그죠?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방송에서 이렇게 지금 사법업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말씀 네. 나누고 그러죠. 말끝을 흐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춘재 의원께서는 좀 구인난이다. 네.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특검 자격을 볼 때 이게 이제 정당 가입 경력이 또 없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정당을 가입했더라도 탈당하고 나서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여기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좀 법조계에서 이런 활동들에 좀 이렇게 해왔던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후보들 중에는 과거에 좀 정당 활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당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전화를 해보면 네. 이게 좀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해보면 사실은 나 옛날에 정말 가입한 적이 있었다. 그런 게 있대요. 예, 특히 이제 아마 학생운동하거나 이럴 때 민노당 가입했던 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쓸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약간 구인난 비슷하게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혹시 서초동에서 뭐 소문 돌거나 뭐 이야기 되거나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 거 없으세요? 어떻대더라고 이런 뭐 얘기. 어제부터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 정도 수준이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출신들이 되면서 각종 이제 특검법은 이제 자유로운 뭐 개인의 커리어도 될 수 있고 파견 검사도 그렇게 하고 뭐 파견되는 공무원들은 되게 어떤 수사 전문성과 의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보장되는 부분인데 네.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구성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고 검찰 출신 인사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오광수 민정수석과의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특검인데 이런 사람이 특검이 되는데 내지 이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혹시 좀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적으로는 글쎄 아마 세워둔 원칙이 있겠죠. 근데 과거에 이제 특검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이제 수사 경험이 많으면 좋죠. 물론이죠. 네, 많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검찰 수사팀을 구성할 때 수사 검사들이나
그 수사, 그러니까 저 변호사들 출신 중에 수사를 할 만한 사람들을 또 고르는 능력들도 또 있어야 되고. 근데 특검이 그걸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보들 사실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검보라는 그렇죠, 수사팀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대 특검 중에 가장 이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박영수 특검. 그렇죠. 그게 그때는 이제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수사에 정말 수사를 많이 해봤던 그런 검사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한동훈 지금 그렇죠. 전 대표였고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하면서 사실 초반부터 수사가 이제 잘 진행됐는데 근데 지금 특검은 이제 그런 성격과는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을 겨냥할 수도 있는 그런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과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거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 경험이 많지만 또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런 후보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적임자를 구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령 그러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픽한다 하더라도 특수부 쪽은 좀 빼야 된다. 뭐 혹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뭐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총 13차례 그렇죠. 이제 특검이 있었습니다. 네. 최초의 99년도 그 조폐공사 그렇죠. 그 파업 유도 사건, 그다음에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온노비 사건 등으로 시작을 해서 총 13차례가 있었는데 그 특검의 성격들은 그 대통령이나 그 검찰총장 또 대기업 총수 등의 어떤 개인 비리적 성격, 뭐 대북 그 송금 관련 어떤 정책 관련되는 이러한 것들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성격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특검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헌정 질서와 관련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사범의 성격을 가지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반민 특위에 비견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어서 역사적인 사명 의식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 죄명으로 하면 내란죄, 외환유치, 뭐 각종 증거인멸 관련되는 인지사건, 고소고발 사건으로 이제 수사 대상이 이제 11개 정도 특정돼 있던데요. 공포된 법률 안에. 그렇긴 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피의자별로 보면 그 장면별로 보면 그 노상원 수첩, 외환유처지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김태효 또 그 당시에 계엄 전후 관련해서 그 대검에 있는 총장,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무엇이었는지, 당시에 대법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당시에 한덕수, 최상목 등의 F퍼,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그 장면에 있어서 어떤 성역 없이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검찰 수사 자체가 멈춰 있었잖아요. 특히 검찰이 관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수사 자체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에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혹시 증거 능력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고 리뷰하고 그것들을 보정해내고 통합해내는, 그래서 사건이 이첩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종래의 특검과는 성격이 다르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특검이 그 출범을 함과 동시에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내란 수사라든지 검찰이 하고 있는 김건희 수사라든지 이렇게 모두 중단돼 고쪽으로 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 내란 특검법의 법문에 하면 이첩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뭐 윤석열 뭐 이렇게 공판 이제 진행 중인 사건도 그 사건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판 진행되고 있는 네네. 것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구속에 관한 의견서 제출도 가능하고 직접 특검이 들어가서 기피 신청도 가능하고 이러한 역할들이 총체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 2번째 출석 요구를 했고 또 안 나오면 3번째 출석 요구한다면 체포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네.
그러면 실제로 체포에 나설 수 있는 주체는 특검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네,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네, 맞습니다. 있죠. 증거 능력 문제도 좀 부드럽게 원활하게 이제 법원에 의한 증거 능력 통제가 이제 엄격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관계 속에도 있고 또 이 사건 특검 자체를 볼 때 어떤 성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 신병을 확보하고 뭐 누구에 대해서 뭐 정당도 관련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초점이 보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속하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그 신병의 뭐 구속 여부는 그야말로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들이 있는지 여부의 어떤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하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적 성격이다. 그러면 이거 지금 내란 이해합니다.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이 있잖아요. 네네. 이 속도가 다시 조정이 돼서 일단 잠깐 중단이 되거나 혹시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공판 수행 권한도 이제 내란 특검에게 이제 넘어가니까 그 사건의 이제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또 검사가 일단은 소추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사의 의견과 기일 진행에 관한 의견들이 그렇죠.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좀 다시 찬찬히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 재판 중단하고 네.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재판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특검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록 검토를 위한 네. 뭐 약간의 기일에 대한 그 의견 표명은 가능하고 전통적인 형사 재판의 관례에 따르면 그 재판장이 검찰 측 의견들을 존중하고 고려하는 식으로 진행이 왔죠.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새 특검에 파견될 검사만 최대 120명에 달한다는 지금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네. 특검에 그 파견 보내는 검사는 누가 추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실무부서는 이제 법무부 내에서 검찰국이 있습니다. 거기서예요? 예, 검찰국이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특검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제 법무부에서 네. 현재 이제 장관님 상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그 검찰국 차관 뭐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들은 검사의 인사 정보는 그 법무부의 그 검찰국 그다음에 대검의 기획조정부 기획조정 그 기조부 거기에 있고 감찰부에도 이런 인사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네.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또 그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올해 검사장 뭐 법무부 장관상을 그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사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그 경력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정말 그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그 지위를 위한 사심에 기여한 것들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특히 특검보와 그 파견 검사를 구성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정농단 특검 때 이제 그 수사팀 구성할 때 그때 취재한 걸 좀 상기해 보면 네. 그때 이제 법무부에서 그때 이제 법무부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 때 그 간부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국정농단 특검팀에 훌륭한 검사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썼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박은수 특검이 여러모로 이제 항의도 하고 그리고 누구는 꼭 달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모인 검사들이 다 이제 윤석열 사단이 된 거죠. 그 밑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검사들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주요 보직들을 장악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런 뭐 법무부에서 그런 거를 뭐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뭐 빼거나 네. 이런 그렇게 이제 하기가 어려운 좀 구조죠. 사실은 지금. 네, 그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골라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픽업하는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을 그 특검보나 수사팀장에 잘 배치를 해서 예, 수사 검사들을 구성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검찰 분위기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큰 격변기잖아요. 검찰 개혁 물려가지고 이게 지금 기소청으로만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이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진로를 이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특검 구성되는 3대 특검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좀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검사들이 꽤 많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분위기는 이제 수사팀이 잘 구성되면 그렇게 수사 진행하거나 그럴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건은 아무튼 그 특검보와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을 잘 배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떤 검사들을 특검에 보낼지 실무 작업을 관장하는 건 지금 뭐 차관 인사가 먼저 되고 있으니까 법무차관, 예. 민정수석과 법무차관이 협의해서 일단 먼저 실무 조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 특검의 특검을 그 보죠.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요. 특검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네. 특별검사본은 이제 결국 특검과 특별검사본은 대통령이 임명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검사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검사로 임하는 인사발령을 네. 그 대통령이 내는 겁니다. 네. 저도 뭐 감찰부장 될 때 검사의 임함 대검 감찰부장의 보함이라는 대통령의 임명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 대통령이 검사로 임하고 이 수사 및 그 공소제의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수사팀 규모와 그다음에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이잖아요. 두 개의 네. 특검 같은 경우는. 네, 90일 하고 30일 30일. 뭐 서면복으로 당연 연장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될 수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뭐 수사하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까? 기간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 이제 수정안이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40명, 60명으로 이제 증원되고 파견 공무원도 증원된 것으로 하였는데 그 수사의 대상의 범죄가 11개이고 사실은 증거 많죠. 은폐 많죠.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과 종래의 법적 카르텔과 기득권은 여전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것을 뚫고 하기 위해서는 이 아주 촉박하고 그렇긴 네. 하지만 각별하게 신속하게 그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그거를 이와 병행해서 이제 검찰 개혁 입법들이 수사 기소 핵심적인 것들인데 뭐 시행일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둔다 바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 네. 그 개편도 필요하고 사건의 인계 정리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수사를 좀 늘어지고 대충 정리가 안 되고 다시 뭐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네. 사건을 미완의 상태로 넘겨져서 여전히 검찰이 수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이 권력기관은 경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제가 검찰에 있을 때의 경험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그런 거죠. 이 특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물론 굵직한 것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여기 보면은 인지된 관련 사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요 수사는 이제 사실상 검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관들이 재편되는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검찰이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좀 자기들의 기관의 어떤 그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 개혁이나 이런 방향을 틀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란 특검이나 이런 그 진행하면서 그 수사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은 적폐 수사라고 해가지고 그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서 이게 나중에 검찰의 힘이 오히려 더 커지는 그 기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서 네. 이 특검을 운영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이 굵직한 내용부터 깔끔히 정리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의 그 경험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관련 그 정부를 교훈 내지는 네.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뭐 또 위로 가면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중수부 폐지 관련해서 그 수사를 통해서 그걸 의지 자체가 국내 여론들이 꺾였잖아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라는 그 성과들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또 근본적으로 그 수사 기소가 분리되지 못하고 미완의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의도적인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들을 뭐 사건의 수사 대상을 넓힌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주체가 수사 속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 그에 또 합쳐서 그 당시에 그 여론의 합작 내지는 여론의 그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 뭐 예상되는 많은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능력 미진, 뭐 공수처의 뭐 무능, 뭐 여러 가지 프레임들로 충분히 여론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의 국민의 여론들이 여전히 수사가 필요하다, 뭐 민생 범죄 대응 어떻게 하냐 이런 기존에 나왔던 논리들이 여전히 그 바로되고 퍼져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됩니다. 특검 관련해서 요것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좀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도 안 나오잖아요. 검찰에도 안 나가고 경찰에도 안 나고 막 이러는데 특검은 어차피 수사기관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이래서 구속을 시켜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또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가 재구속이죠. 예. 예,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외환 유치 부분이라든가 그 재구속은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동일 사실로도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형사소송법에. 네. 그래서 현재 그 내란죄 기소된 걸 가지고 이제 증거인멸 행위들이 뭐 국민 그러니까 이 특검에 이제 의혹을 해소하는 거 뭐 이름이 뭐 탈진실 뭐 시대라고 해서 믿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증거에 그렇지만 이런 의혹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재구속의 조치도 있지만 또 외환이라든가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부이니까 각종 뭐 뇌물죄 같은 것도 존재할 수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존재할 수 있고 각종 형태의 별건으로 인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죠. 그건 각 특검에 뭐 필요에 따라서 공조를 하든 뭐 이렇게 뭐 공조하든 뭐 동시에 진행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 특검이 출범하면 아마 어느 특검이 먼저 구속하려고 할지 그거 경쟁이 좀 붙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어떤 성과주의적 경쟁들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역사를 생각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만 넓게 공조를 해야 되죠. 다만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두 분의 공통된 견해는 그렇죠. 그거는 내란 수개의 혐의들을 받고 있고 그렇게 김건희 기소된 씨 사람들.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김건희 씨도 여전히 이제 내란의 중요한 역할 어떤 분은 이제 수개의 의혹도 가지고 있고 일반 내란 그 외환범 그 뇌물 관련 부분들이 각종 뭐 그라프 목걸이 상당 부분 백들 이 부패와 관련되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선거 관여 문제도 있고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네. 구속을 하고 거기서 신병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밀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네, 수사의 말씀을 밀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명을 하더라도 청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사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 출범부터 이 실무 작업을 사실은 조율할 주인공 어차피 민정수석일 것 같은데 네.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 임명되자마자 지금 이제 개인적 문제도 제기가 됐어요. 일단 네.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 분의 일단 촉평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인사가 이제 만사이고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 그 리더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뭐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겪어봐야 합니다. 네. 오랜 세상의 경험들 속에 통찰력을 가지고 했고 또 민정수석을 이렇게 임명할 때는 그 필요와 목적과 그 시기와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요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그러한 어떤 계획과 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명된 것이라고 보고 네. 오히려 그 공격 지점들에 대해서 여론이 흔들리는 지점은 여전히 그 강고한 기존의 그 내란과 관여 세력들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의혹 그리고 제기의 배경에 그게 있다고 혹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뭐 여러 지점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민정수석은 그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이 참모이기 때문에 네. 인사권자의 그 의사에 따라 그 움직이고 언제든지 그 직에서 이제 그 해임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고 아무튼 이해합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을 향해서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통이라고 하는 점, 요거 하나와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어떤 그 재산 문제, 이 두 가지를 제기를 하는데 이춘재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 오광수 수석의 인사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봐요. 그래요?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일단 지금 이제 이 민정수석이라는 곳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또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사실은 검찰 개혁 투톱하면 우리가 두 사람을 얘기를 하죠.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근데 그러면 이 투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전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위한 뭔가 좀 트랙 레코드라고 해서 이력이 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의 이력은 정반대 이력이거든요. 검찰 특수부 출신. 이 특수부라는 곳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정치 검찰의 산실이죠. 예전에 이제 공안 검사가 그 검찰 권력 가지고 여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정치적 거래를 많이 해왔거든요. 거기에 그 무렵에 활동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이른바 대검 중수부의 이제 박영수 라인이라고 아 그렇게. 예.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 네, 중수부장, 중수과장이 했으니까요. 윤석열 연구관이었고. 일과장 뭐 이과장 이렇게 있을 때 그 이제 이과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이제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박영수 중수부장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이 이제 그런 줄타기를 잘한 수사들이 많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을 떠나고 나서는 지금 활동한 그 로펌이 그 상당히 또 좀 보수적인 로펌이고 거기서 대표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그 공직 기강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민정수석이. 근데 지금 저런 문제를 갖고 과연 공직 기강과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겠느냐. 가장 우려되는 건 검찰에 있으면서 그 재산 공개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숨긴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인데 그 개혁 대상인 그 검사들 현재 이 사람들이 비웃겠죠. 네. 이게 무슨 뭐 공직기강이나 인사검증 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런 그 문제점이 있는데 무슨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한마디로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에 큰 장애가 앞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우리 이천주 의원의 평가는 단호하시네.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그래서 되는 거죠 스스로. 우리 한동수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근본적인 그런 문제 제기에 저도 기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하고 그 생각 보이지 않는 법적 카르텔은 상당히 공고합니다. 이 내란 관련해서 김현장의 관여 행위조차도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공고합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법적 카르텔의 검찰 중심에 이루어진 기득권의 세력은 강고합니다. 치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론적인 그런 문제 제기와 경계의 시선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들. 이 민정수석은 불필요한 그 반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검찰 조직과 의 불필요한 반발들을 그 무마하고 기본적으로 검찰이라는 문제를 검찰이 스스로 검찰 출신이 해결하는 측면도 이런 실효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네. 그 수사기소 입법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민정수석들의 이제 법무 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그 입법들을 이렇게 지금도 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또 민정수석과의 상관관계가 그런 의미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그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은 일부 뭐 박은정 위원 같은 극히 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의 그 논리들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서 그런 지점들은 철저한 개혁 입법들을 국회가 해나가면 되고 민정수석의 역할은 인사권자의 통제와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이 점을 합니다.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재산 문제 같은 경우는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 몰랐다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논외로 치고 자, 그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특수부 출신이라는 거, 박영수 라인이라는 거, 보수적인 로펌에 있었다는 걸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는데도 자 민정수석으로 기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거기에 인사권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뭐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니까 지금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예, 언론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통령이 결정한 거죠. 최종적으로. 예. 그럼 과연 그 이유가 뭐냐? 아무리 따져봐도 그게 이제 명쾌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광수 민정수석의 이력을 봤을 때, 예. 뭐 검찰 조직의 어떤 뭐 약점을 건드려서 뭐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제 지적들을 하는 거죠. 예. 변호사님 어떻게 읽으세요? 인사권자 의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있는데 그냥 추측이어서 그래요?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행위이거든요. 네. 그럼 이 관련해서 그 뭐 국민 추천제도 있고 또 인사권에 대한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사권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시들이 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검찰 개혁의 확고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불변하시기를 저도 역시 그리고 국민의 한 또 하나 좀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게 뭐 저기 지금 민정수석실 인사 그 라인업들을 보면은 보도 나오는 걸 보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과거 변호사 그죠? 그 검찰 단계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들 위주로 이제 라인업을 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우려되는 게 그렇게 뭐 그런 측근들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점은 있겠죠. 네. 대통령의 의지가 바로 되는. 근데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가 레드팀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 친인척 또는 그 이 현 정권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그런 공직기강 또는 비리 그렇죠. 사전에. 예. 근데 과연 그렇게 같은 그 변호사들로만 구성을 했을 때 레드팀 역할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 뭐 중반 후반기에 가서는 또 이게 사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수석과 아까 이제 두 분도 얘기했던지 호흡을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아직 뭐 인사는 이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비법조인 출신 장관 가능성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법조인이 장관이 되는 거에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검찰총장은 현재 이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비법조인이 안 되긴 하지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그 비법조인들도 충분히 그렇죠. 또 그 역할들 왜냐하면 그 한계 내에서 법의 소박한 그 아주 형식적이고 네. 그 빡빡한 한계 내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일반 의지와 생각들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 제도 개혁과 그 법률 관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 오히려 그 카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뭐 참 얘기하면 또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이제 그 문민통제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센 용어죠. 그 문민통제적 요소들이 직접민주적 요소가 강화돼야 되고 네. 지금도 인사 패턴에서 중요한 보직은 법무부 차관 현재 장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 중앙지검장인데요. 검찰총장은 뭐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일단 표명한 상태니까 이러면 이거에서 특히 이제 그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도 충분히 이게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 비검찰 출신으로. 네네.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도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옛날 생각에 노무현 대통령이 판사 출신의 강금실 장관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다 해서 네, 검사들 난리가 났습니다. 들고 일어났던 네, 거가 네. 갑자기 생각이 그 나네요. 당시에 뭐 네. 술자리에서 그 검사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주 뭐 그 저항감이 만만치 않았죠. 그 정도요. 예, 뭐 엄청났죠. 검사와의 대화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참. 어떻게 보세요? 비법조인 장관은? 저는 그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다 비법조인 일단 비검찰 출신은 맞는 것 같고요. 무조건.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꼭 법조인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 뭐 의원 중 일부가 그 문재인 정권 초대 장관이 학자 출신이 왔었잖아요. 박상기 장관. 아, 그랬죠. 예, 그걸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을 잘 몰라서 뭐 개혁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도 그때 이제 조국 네, 전 그렇죠. 대표가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검찰을 잘 몰라서 개혁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폐 수사를 이제 하느라고 그걸 그 검찰을 앞세운 적폐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검찰의 어떤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거지. 뭐 이분들이 무슨 뭐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안 된다. 뭐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정말 개혁 의지가 강한 비법조인 출신을 좀 앉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박상기 그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로 사항도 말씀하시고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의 장기화에 따른 그 검찰개혁 시기를 좀 놓쳤다라는 측면도
주장되고 있지만 검찰국장의 그 자리의 중요성을 맞습니다. 얘기하고 네. 싶어요. 당시에 맞습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이었거든요. 네. 소윤 소윤. 대윤으로 그 윤석열 총장과 같이 이제 많은 네, 그 동행을 네. 하였던 네. 그 검찰국장과 그 장관과의 관계 속에서 검찰국장은 당연히 인사정보들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검찰 조직의 생리들을 아니까 그 부분들에서 그 과정에서 검찰국장을 지금 이제 대통령령을 바꾸면 됩니다. 이 네. 검찰국장은 인사와 예산들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3년여 검찰에 있는 경험으로 봐서 검사의 전문성은 상당 부분 검찰 수사관의 전문성이고 그리고 검찰국장의 자리에 인사와 예산의 그것들은 비검사가 하는 것이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 예전에 특검팀이 계속 같이 모여다니면서 또 하고 요직을 차지하는 과거 인사 패턴은 어느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당화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인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는지 문제는 충분히 그 비검사 출신들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검찰국장이 가면 또 법무부 장관의 또 일을 정책을 그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은 법무차관이나 대검차장 같은 경우도 꼭 굳이 검사 출신은 필요 없다. 비검사 출신도 가능하다. 이러고 말씀을 근데 주셨잖아요. 지금은 인사는 일시적으로 현재는 뭐 이진수 형사부장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보도는 그렇게 나오던데. 네, 검사 출신으로 지금 민정수석이 중용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단기적인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생각의 그 궤 속에서 나온 것인지 네.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필요라면 어떤 필요가 되는 겁니까? 아까 이제 일단은 내란 동식과 특검의 구성들 예. 그리고 그 원활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는데 불필요한 그 조직의 반발들을 이제 이렇게 그 괜히 유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런 측면들 그리고 검찰의 수사관 등 일부 긍정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론적인 접근과 원칙적인 접근들이 때로는 또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은 이게 꼭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언론들이 보기에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일단 그 뭐 윤석열 정권의 검찰 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네. 지금 거론되는 게 그리고 뭐 검찰국장에 지금 거론되는 사람도 예,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좀 검찰 출입했던 기자들은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인력풀이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특정해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오히려 그 검찰 내에서 좀 그런 그 윤석열 사단에 이제 저항하거나 또는 뭐 그런 검사들이 적임자가 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지금 그 검찰 인사하는 방향이 약간 좀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요?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두 분이 잠깐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 자리 지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는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네, 겁니까? 임기가 이제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요? 당장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내란 특검의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아마 검찰의 양식 있는 검찰 공무원 대다수는 아 이거는 이해할 수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다시 그 역할들을 하려고 나서는 형국이잖아요. 부적절하죠. 근데 우리 저기 그때 감찰부장 계셨잖아요. 네. 검찰의 심정부에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상 총장이 통솔을 할 수 있는 또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떨어지면 못 베긴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대검 차장이나 검사장들을 다 이쪽에서 임명을 하면 예. 결국은 총장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되면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 아주 물론- 실용적인 관점에서 검찰의 시각은 그렇죠. 그렇죠. 그 둘러싸서 네. 이렇게 에워싸서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못 견디고 나갈 것이다. 네, 그 근데- 뭐 방법과 수단의 사고의 적절성은 변론으로 하고 변론이라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요. 에워싸기 전에 일단 특검이 먼저 부를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이것만 좀 여쭙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결이 지금 다 이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 지정하겠다면서 근거는 헌법 84조다. 네. 형사상 불소추 특권 네. 이걸 이제 재판부에서 대고 있는데 네, 네. 이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고 나왔어요. 네. 뭐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 헌법 68조는 그게 이제 권리 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을 했을 때 이제 다시 재선거한다 네. 이런 취지의 것인데요.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네. 상실할 때 네, 네. 요 문구가 있다. 네, 네, 네. 그런데 일단은 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은 이제 법원인데요. 이 한동훈 거기에는 이제 권한쟁이 했다가 패소도 하고 룬사 사건도 여러 가지 패소하고 뭐 조선에 뭐죠 이렇게 조선 항상 제1검.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네. 특수수사가 여러 하면 10개 수사는 하지 않고 한 2개 정도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죄 받은 것도 좀 꽤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2개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관계에서 추정을 했잖아요. 이건 그 소추의 의미거든요.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동훈 거기는 이제 기소로만 해석하는 거죠. 기소를 받지 않는다. 기소를 받지 않는다.